현실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위기라는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이 위기에서 뭔가 변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개구리 죽일 때 냄비에 넣어놓고 은근한 불로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행동을 못 하다가 결국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과연 우리는 정말 그 위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는 뭔가 스타트 엔진 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행동에 옮겨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있었던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미국의 기자가 젤렌스키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에 정장을 입고 있지 않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는 듯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장이 있긴 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약소국가, 그리고 정말 세계 최강국의 정상회담이라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상 간의 만남이면 그래도 뭔가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정상회담은 우리가 비서나 보좌진들이 어떤 합의를 할 건지 다 회의를 끝내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들은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사인하고 뭐 이런 광경을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정상회담을 둘이 한 것 같아요.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발언들까지. 한마디로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약육강식의 세계, 뭐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세계를 느끼게 됐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여러 가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위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럭비공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그동안의 어떤 세계 질서에서 유지되어 왔던 그 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이 없으면 동맹이 아닐 수 있고, 적국이라 하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그냥 동맹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됐던 것이 지금 1,400원 중반 이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2월 금통위를 통해서 0.25%, 그래서 2.75%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방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0.25% 낮췄다. 이 얘기는 지금 한국 경제가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2%대였나라고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9월까지가 2%였고, 그 이후 2022년 10월부터는 한 번도 2%대였던 기준금리가 아니었는데 29개월 만에 다시 2%대 금리로 떨어진 거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무려 1.75%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것은 당연하고요. 이게 1.5가 아닌 이제 1.75%까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작년에 IMF라는 것이 떠오를 정도로 경제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IMF라는 단어를 꺼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뭐 좀 너무 엄포 놓는 거다, 뭐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필쌤TV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 속보가 떴는데 말이죠.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홈플러스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엄청난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국내 유통기업 중에 쿠팡은 말이죠, 매출이 첫 4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국내 유통기업 중에 이제 공룡기업이 된 쿠팡은 매출 4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위기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라는 거죠. 양극화. 경기가 좋아지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기업이나 못하는 기업이나 차이가 줄어들고 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육강식의 세계가 우리한테 지금 펼쳐지고 있다. 나이 먹으면서 경험도 늘어나고 지식도 늘어나니까 살면서 세상이 쉬워질 것 같지만, 살면서 세상이 쉬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강해지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하강했으니까 지갑을 닫고 지갑을 닫으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무리하게 땡겨 쓴 부채,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에 맞지 않는 그 부채들이 지금 우리의 소비 여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채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부채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건 뭐 작년에도 제가 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아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실질적인 행동을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진짜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내일이 있다.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죠. 자영업자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직장인들은 그래도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계획이 뭐죠? 계획은 저축이다. 그러니까 무저축이라는 얘기는 무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30대 이하의 평균 저축이 지금 76만 원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건 평균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76만 원이라는 것의 문제는 뭐냐?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저축은 안 한다 하더라도 뭐 N잡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는데 76만 원? 뭐 저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숫자에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 경기에 민감한 소비가 증가됐었죠. 과거에 플렉스다 욜로다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정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잘 안 하던 행동인데 몇 번 해보니까 괜찮네, 재밌네, 좋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는 고정 소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우리 지출 중에서 과거엔 안 했던 건데 최근에 하면서 고정 지출이 돼버린 소비는 없는가? 변동 지출인데 변동 지출이라는 건 뭐예요? 이번 달은 했지만 다음 달엔 안 할 수 있고 다음 달은 했지만 그 다음 달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변동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변동 지출 항목 중에 뭐 외식도 있고 문화 레저도 있고 뭐 쇼핑도 있고 유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변동이었던 애가 고정이 된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돈 안 썼는데 요즘은 이게 그냥 거의 매달 이걸 하고 있네? 이런 거 있습니까? 과거엔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변동 지출 항목인데 고정 지출이 된 항목이 있다면 없애라, 하지 마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액의 한계를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온라인 경제의 채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채찍 효과. 이게 뭐냐면 채찍이라는 게 왜 끝에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도 끝에 가면서 이렇게 파동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 경제는 모든 주문과 그리고 그 주문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그 생산, 공급 이런 과정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에 왜곡이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이 너무 커지게 되면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사라지고 과잉 공급이 되고 과잉 생산이 되고 중간에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경제의 채찍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유수의 이런 그 유통기업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1위의 권좌에 올랐고 대단하죠. 그 위용이. 그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모바일 쇼핑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부채를 감소하는 실질적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행동은 우리가 고정비처럼 돼버린 변동 지출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모바일 쇼핑입니다. 모바일 쇼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여러분들 혹시 그 비싼 가전제품을 모바일로 사시진 않죠?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모바일로 사드리는 물건들은 굳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만져보고 직접 테스트 안 해보더라도 에이 그 정도 가격에서 뭐 물건이 뭐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안 하는 물건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싸고 혹시 물건을 받았는데 좀 별로다 그러면 에이 그냥 안 쓰면 되지 뭐 새 거로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뭐 당근에 내다 팔면 되지 이런 물건들을 모바일 쇼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만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쇼핑에 대한 경계심,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해야 된다. 예산을 넘어서는 물건을 만약에 쇼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프라인에서 철저히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위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도 정부도 그리고 또 개인들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가 2024년도 말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위기론 이 위기론을 우리가 개구리처럼 자꾸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당장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드라마의 대사가 있습니다. 수지 씨가 나왔던 안나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단테의 신곡을 읽어서 그런가? 사람들은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공간이 아니라 상황인데 라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그 지옥이라는 공간에 안 있으니까 난 지옥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옥은 상황이거든요. 상황은 달라지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있는 상황이 지옥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의 지옥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옥을 잘 견뎌내야만 한다. 이 위기 상황에서 실제 머릿속으로만 위기를 감지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